연이자 1,000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 1,000만 원 나누기 4.6%를 하면 네. 그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이 나온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금전을 빌려줘도 왜 이자 안 받았어? 이자 안 받으면 징여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3자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저한테 2억 1,700만 원 빌려줘도 문제 없습니다. 이자 없이 그래요? 빌려줘도. 네. 빌려주실래요? 아니요. 아, 가능은 하다. 염지훈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2억 1,700만 원까지는 그 무이자 차용증으로 이게 작성해서 돈을 줄 수 있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2억 1,700만 원이라는 게 그 이자를 뭐 역산해 가지고 계산한 숫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연이자 1,000만 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 1,000만 원 나누기 4.6%를 하면 네. 그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이 나온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금전을 빌려줘도 네. 왜 이자 안 받았어? 이자 안 받으면 징여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면. 비특수관계인이든 특수관계인이든.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비특수관계인이라면 네. 누가 이자를 안 받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냥 뭐 좋은 마음에 네네. 쉽지 않다 그런 거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든 네. 비특수관계인이든 2억 1,700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자를 그래요? 안 받아도. 저는 이거는 가족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3자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저한테 2억 1,700만 원 빌려줘도 문제 없습니다. 이자 없이 그래요? 빌려줘도. 네. 빌려주실래요? 아니요. 아, 가능은 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이자를 안 받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그럼 예를 들어 친구면요? 친구는 친구도 가족이 괜찮습니다. 아니잖아요. 친구도 괜찮습니다. 친구도. 오히려 가족이면 더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거고. 네.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또 더 네. 많은 금액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요? 보통은 정당한 사유가 별로 없겠죠. 왜냐면 뭐 30년 지기 친구인데 친구가 뭐 집사인데요. 그래서 빌려준대.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자를 안 받을 거면 2억 1,700만 원까지만 빌려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빌려줬다고 쳐도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그 원금 상환을 하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원금 상환을 그럼 뭐 얼마치를 해야 되냐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제가 저희 그 국세청 아는 형 유튜브 채널에서 적어도 1% 원금의 1% 정도는 갚아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려면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한테 이제 한 5억을 빌리고 싶어. 근데 이분이 월 소득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억에 원금만 갚는다 그래도 1%면 50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500을 갚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는 갚아야 거의 8년 4개월. 네. 1%씩 갚으면 8년 4개월이 걸려요. 그것도 사실은 길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칙상 여러 사례에서 봤을 때 최소한 그 정도, 1%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동산을 판다면 갚아야겠죠. 또 돈이 좀 생기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용 기간은 길게 안 하면서 최소한 원금은 한 1% 정도 갚는 게 이 다음에 세무조사를 받아도 좀 떳떳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금을 안 갚고 예를 들어 이자로 갚으면 어때요? 이자를 주는 거예요. 뭐 한 3% 뭐 이렇게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미안해요. 4.6 줘야 되는데. 아빠는 허락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도 근데 2억이면 3%다. 그러면은 원금 갚는 것보다는 좀 싸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것들을 통해서 설령 그게 이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면 세무서에서는 그거를 전산으로 다 그 부채, 부모 자식 간의 부채로 관리를 하면서 그거를 끝까지 관리하겠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 2억은 어떻게 갚을 그러니까 것이냐. 언젠가 갚을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다소 이제 판단하는 세무 공무원들, 국세 공무원들 간의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 이자라도 꾸준히 만약에 갚고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같은 것도 충실히 해놓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를 내든 원금을 갚든 뭘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는 야 이거 집 샀다가 나중에 집 팔면 줘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집 사서 뭐 한 6년 뒤에 그냥 원금 한 방에 갚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원금과 이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줘야 되고 된다. 그 기한이 무한정 길어진다면 네. 사실 갚을 의사가 없는 걸로 실질적 증여로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차용증의 내용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뭐 이게 뭐 양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본 차용증 양식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네. 그 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 사항, 네. 그리고 차용 원금 얼마인지, 그리고 그 이자를 몇 프로 또는 얼마로 줄 것이고 그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빌린 날짜와 상한 예정 일자 등을 반드시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선택 사항을 좀 덧붙인다면 상호 합의하에 다소 연장될 수 있다는 그런 안전 장치. 그리고 이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매각된다면 그 대금으로 일시 상환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네. 차용증으로서의 좀 더 차용증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뭐 가족이랑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3자랑 이게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쓴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인 거잖아요. 어찌 맞아요. 보면은. 네. 그렇지만 원금이든 이자든 조금 갚긴 갚아야 된다. 그래야죠. 그러면은 이것도 또 사회 통념상일 것 같긴 한데 네. 예를 들어 소득이 뭐 500만 원을 버시는 분인데 아들이 근데 이분이 원금을 뭐 아까 1% 갚으라고 하셨으니까 한 3억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은 300만 원씩 갚아야 되잖아요. 야, 그럼 이거를 낼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그러면은 이건 국세청 그 판단인가요? 그냥 자체 판단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차용증을 차용으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증여냐는 네.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네, 사실 이게 법에 정확하게 기재되기는 어려운 네, 내용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판단 사항이고 이 판단에 있어서 차용식으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공증도 해놓고요. 네. 어떤 분은 설정도 해놓으세요. 저당권 설정도 근저당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기도 하고요. 이런 장치를 하면서 제가 본 어떤 분은 차용인이 보통 이제 자녀잖아요. 네. 이 자녀가 이 차용증을 작성한 그 날짜에 인감증명서까지 발부를 해서 그 뒤에다 붙여갖고 간인까지 하시는 네. 이제 그런 디테일을 살려서 그게 이제 진짜 우리는 차용이다, 갚아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세무서에 어필하는 그런 것들을 해놓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결국에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좀 이래저래 이렇게 잘 챙겨 놓으시면 좀 정상 참작이 되나요? 뭐 아까 말한 인감이랑 막 이런 것도 막 해놓고 막 공증도 받아 공증도 받고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을 해놓는다는 건 가세관청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갚을 마음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제가 세무공무원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잘 챙겨놓는 게 좋다. 네. 그 무이자 차용증을 쓰고 이렇게 잘 뭐 이렇게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 원금도 갚고 하고 있는 분들도 뭐 많으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이자로 했는데 네. 그 금액이 예를 들면 2억 1,7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원금은 상환하고 있는데 무이자로 했다. 5억이면 4.6%면은 이제 연 2,300만 원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그 선을 넘으면 1,000만 원을 빼주지 않고 전부 다 증여가 전부 다예요. 네. 그럼 2,300만 원, 1년에 2,300만 원을 매년 갚을 때까지 증여 받는 게 되죠. 자녀가. 네. 그럼 너무 타격이 크겠는데요? 증여 공제를 안 썼다면 네. 2년은 버틸 수 있겠네요. 4,600만 네, 원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부모가 그 이자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비영업 대금의 이자라고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27.5%의 부모님이 소득세를 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소득세가 더 큰지 증여세가 더 큰지를 비교해보고 어떤 분은 그냥 차라리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전혀 안 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왜냐? 부모님의 다른 금융소득도 많아서 소득세율이 최대 포함 49.5%까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비교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이자를 내니까 2억 1,700만 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차라리 원금을 갚을래요.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저 그 얘기도 들었는데 네. 아빠가 아들한테 2억 1,700 빌려줄 수 있고 엄마도 아들한테 2억 1,700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거 맞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보통 이제 증여를 따질 때 부모는 이제 합산이에요. 네. 근데 돈을 빌려줄 때는 사실 그 의견이 갈려요. 개개인으로 볼 수도 있다. 네, 괜찮다 안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괜찮다 안 괜찮다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거 한술 더 떠서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결혼을 했다면 네. 나와 내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2억 1,700, 2억 1,700을 증여받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며느리한테도 2억 1,700 주고 네. 아들한테도 주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냥 주는 건 아니죠. 빌려주는 쓰고. 걸로. 예.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4억 3,400으로 늘리는 건 맞는데 네. 결국 원금을 상환하든가. 아, 예. 그렇지만 결국 원금의 1% 정도는 상환해야 되니까 돈이 부족한데 막 4억씩 빌리고 하는 거는 또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4억 중에서 한 2억은 어차피 다음에 또 증여할 거 많잖아요. 그러면 네. 좀 증여를 이번에 1억씩 나눠서라도 증여를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 1억 정도 증여하는 거는 세율이 되게 낮잖아요. 맞습니다. 가세표준 1억까지는 10%고요. 증여세액공제 3%를 해주니까 실질적으로는 97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내고 차라리 그냥 주는 게 속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증여를 계속 미루면요, 이 재산이 다 누구한테 쌓이냐면 부모님한테 쌓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0억밖에 없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막 50억 이렇게 이상 있다면 나눠서 꾸준하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게 결국 길게 보면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 증여 시점을 미루려고 하시는 분들, 네. 제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얘기하죠. 좀 내세요. 내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예를 들면 그분이 70세다. 그럼 제가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사는 거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증여해야 본인이 돈 버는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서야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10년 단위로는 뭐 본인이 자산이 많다면 네. 자산이 많다면 좀 아들 딸한테도 좀 주고 네. 그러면 며느리나 사위한테도 줘도 되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공제가 자녀는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5천이죠. 5천. 그다음에 며느리나 사이는 1,000만 원이고 네. 손자는 미성년이면 2천, 성년이면 5천이니까 네. 나눠서 꾸준하게 자녀만 줄 생각하지 마시고 네. 며느리나 사이도 1억 증여하면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이 가세 표준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여러 명으로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게 길게 보면은 돈 버는 겁니다. 아 그러면 10년에 한 번 단위로 아들한테 5천 주고 네. 손자 손녀한테도 또 5천씩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매해 1월 1일에 딱 모여가지고 야 이제 1억씩 탁탁 매회는 아니고 이제 매년,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모여서 아, 5천, 1,000, 아. 5천, 5천. 예, 성년이라면 네. 손자들도 5천씩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성년인 자녀가 2명 있는 집에서 10년에 한 번씩 1억 6천. 네, 예, 그러네요. 며느리나 사이까지. 며느리랑 사위는 1,000만 원씩 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작지 않나요? 이제 좀 약간 사회 통념상 이게 너무 작은 금액 아닌가요? 저도 10년에 1,000만 원이면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작다고 말하면 작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줄 수 없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크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물가 상승에 따라서 네. 이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정부 정책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또 자녀가 결혼할 때 네네. 그 또 1억을 줄 수 있다. 뭐 출산할 때 1억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또 헷갈리니까 네. 또 이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혼인 신고일 전이년 네. 그리고 출산하면 출산일로부터 그거를 누가 받을 수 있냐면 결혼을 한 남자 여자가 네. 각각 네.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 원씩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이를 출산하면 각각 네. 근데 이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출산이든 혼인이든 합해서 1억 원을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네. 직계 존속으로부터 즉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더 네. 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는 할아버지한테 바로 손자 손녀가 받으면 뭐 증액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세금이. 맞습니다. 이제 1.5. 할증가세라고 해서 30%가 중과가 되는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1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세액이 아예 없죠. 네. 그러면 할증될 세액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직접 받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을 거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방법이다. 그럼 이것도 10년에 한 번인가요? 이거는 평생 한 번.
평생에 네. 한 번. 결혼 2번 해도 한 번. 애로 받든지 결혼으로 받든지. 네, 뭐 한 번이라기보다 1억. 1억으로. 네, 누적 1억입니다. 네. 그러면은 24년 1월 1일 부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결혼한 분들도 있잖아요. 네. 23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혼인 신고한 걸로 치면은 뭐 2년 전 안쪽에 들어오니까 가능합니다. 네, 줘도 되나요? 2년 이내니까. 아,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신혼 부부인 우리 자녀가 있다면 네. 줄 수 있겠네요. 지금이라도 빨리.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결혼 혼인 신고일로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한 날짜가 아니고 네. 혼인 신고를 좀 늦게 했다면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고 네. 출산 날짜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출산일로부터 2년이고 그래서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조금 늦게 애를 낳은 네. 집이 있어요. 네. 예. 거기는 1억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나이 한 50인데 50에 이제 셋째를 본 거예요. 네. 그러면 말 되잖아요. 그렇죠. 예.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니까 안 났으면 못 받았을 1억 원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증여를 안 하면 나중에 뭐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나 이런 걸로 어차피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미리미리 좀 줘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실제 실무에서도 그 좀 약간 이게 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문화가 좀 바뀌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부모님한테 말 못하죠. 제가 이제 세무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거침없이 얘기해요. 아, 돌아가시기 전에 줘야 된다. 아. 제가 최근에 그 청담동에 200억이 넘는 부동산 예금 갖고 계신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자녀분들한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증여를 안 하셨는데 네. 이분들 내외의 어르신들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막 핏발을 세우면서 증여하세요, 증여하세요. 자녀한테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위, 며느리도 하세요. 손자들도 하세요. 그걸 모으니까 아까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만 해도 4남매거든요. 네. 4남매가 배우자 있죠. 8명에 한 사람당 2명씩 아이 있죠. 16명이야. 네. 16명한테 1억씩만 줘도 16억인데 이걸 빨리 안 하면 돌아가시는 날로 역산해서 자녀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네. 자녀 외의자들 상속인 외의자들 사위나 며느리나 손자녀는 5년 이내 건 합산해요. 그래서 네. 빨리 증여를 하고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오래 사시는 게 그 집안의 전체적인 세금을 아끼고 부를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죠. 근데 또 이제 아직 그 노인이신 분들이 보면은 주면 애들 막 버릇 나빠지는 거랑 막 내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막 안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좀 방법이 있나요? 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내야죠. 아니면 준 거 뺏을 수도 준 거 뺏을 수도 있, 증여를 취소시킬 수도 있나요? 뭐 그렇게 해서 소송을 가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아마 주면 제가 네. 봤을 땐 왜 자기가 키운 자식들이니까 말 잘 듣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지 말고 조금만. 다음이 있다. 다음이 있다. 다음이 또 있다. 그러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2억 1,700 계산할 때 네. 4.6%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4.6%가 왜 4.6%냐 이거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이자보다 지금 조금 높은 편이죠. 그거는 법에 2016년부터 네. 2025년 현재까지 9년 동안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저도 왜 4.6%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그걸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이자를 계산할 때 국세청에서 정한 이자율을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요게 그 당시만 해도 약간 높은 거였거든요. 시중금리보단. 그러니까 약간 그 받지 말라는 식으로 약간 좀 높게 잡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은 좀 금리가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주담대 받아도 한 4% 초반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법으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4.6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이거는 이제 법령에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네. 예, 그냥 대명사처럼 4.6%입니다. 네, 그거를 꼭 챙겨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받은 분은 이자소득세 신고 꼭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받은 분이 신고해야 되죠.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하는 게 주는 원칙입니다. 사람이. 예. 네. 그 원천징수도 안 하면 또 가산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자까지 서로 주고 받으면 복잡해져.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아이고 자식한테 5억, 10억 차라리 어느 정도 나눠서 자녀하고 며느리 사이 나눠서 좀 증여해 주시고 차용증은 좀 2억 미만으로 쓰는 게 좀 네. 그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네. 생각보다 국세청에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결국 이게 한 번에 몰려서 다음에 상속세가 된다면 자녀한테 빌려준 그 돈
그게 만약 10억이다, 그게 상속재산의 가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눠서 10년에 한 번씩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이렇게 증여를 그때그때 하는 게 네. 그게 돈 버는 거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안 하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나중에 다 한번 내잖아요. 그냥 미리미리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실효세율 15% 정도면 그냥 증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5억까지가 2, 3억 정도? 네. 저희가 이제 네. 5억까지가 20%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하면 15%라는 말씀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에서 상당히 저렴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들 네. 머릿속에는 최고 세율 50%만 기억해서 그러는데 네. 한 15% 내면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도 네. 뭐 한 1억 넘으면 30%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소득세보다 오히려 증여세가 낮은 편이라고. 여러분들은 동감 안 하시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보셨어요. 그냥 끝까지 안 들이다가 상속으로 막 엄청 많이 막 세금 내고 하는 케이스도 보셨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그 청담동의 그 네. 어르신들이 계속 지금 이제 80대 초반이니까 요즘은 90 넘어서 사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면서 빨리 증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면 언젠간 제가 그분들 거 계산 그때 와서 해봤더니 각각 100억을 갖고 계신데 네.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한 40억씩 정도에 되는 80억이 세금으로 나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